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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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에나고요. 네, 제 옆에 누가 앉아 계시죠? 네, 우박에 우산을 버리고 온 10월입니다. 네, 네, 저는 도라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시에나 도라 10월 조합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더라고요. 그쵸? 그렇네요. 저희가 시즌 3가 시작된 지 꽤 네. 됐는데 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조합이다. 아. 근데 두 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비슷한 낯선가요? 느낌이세요. 그런가요? 이렇게 뭔가 까만색의 저 생머리 이게 되게 좀 새롭다. 오늘 머리 약간 비슷한 스타일? 네, 근데 10월은 지금 좀 약간 머리가 네, 승지 스타일이에요. 우박에.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MBTI가 도라랑 시월이 T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정 혼자 F 꼈었다고 이야기하던데 오늘은 제가 나홀로 F로서 T들과 또 좋은 방송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최근에 온라인 뭐 SNS 통해서 유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도 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네, 두 분은 혹시 요즘 유행하는 뭐 트렌드나 힙한 그런 것들에 끌려서 혹시 따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없으면 혹시 해보고 싶은 거나 사람들이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신지 10월은 혹시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는 약간 원체 누가 해도 네. 따라하는 게 거의 없는 편이어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마음에 들면 사고 네, 뭐 해보고 싶으면 해보고 하는 정도인데 그냥 요즘에는 이게 모르겠어요. 또 엄청 지나간 걸 수도 있는데 네. 그 메리제인 운동화? 아, 요즘 네. 되게 핫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ING 아니에요? ING 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건 아닌가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담아놨어요. 오, 네. 장바구니에. 네, 장바구니 하나 이제 신어볼까? 이렇게 네. 좀 담아놨고 저는 나중에 저 혼자서는 이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네. 저희 그 듣보 식구들과 함께 뭔가 챌린지 같은 거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춤 챌린지요? 댄스 뭐 챌린지요? 춤도 괜찮고 춤으로 아니면 가시죠. 여기도 시에나가 흥을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춤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냥 영화와 관련해서 오. 뭐든 네. 어머. 한번 찍어서 저희 뭐 인스타나 유튜브가 있으니까. 유튜브에 유튜브 올려도 좋지 쇼츠로. 않을까. 네. 재밌겠다.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네. 도라는 있으셨나요? 저도 기본적으로 트렌드에 막 밝은 편은 아니고 네. 그 잘 모르는 편인데 그 힙한 것과 거리가 멀고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SNS 중에 저는 트위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 뭔가 이제 유행하거나 어떤 플로우를 탄다 그러면 네. 그런 거는 유심히 보는 편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트위터에서 뭔가 추천한 아이템은 신뢰가 가요. 그냥 왜죠? 뭐 모르겠어요. 뭔가 그냥 제가 트위터에 있는 제 그 피드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팔로잉 하거나 거기에 네. 이제 알고리즘으로 추천되는 사람들이 저랑 되게 비슷한 결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일단 가장 최근에 트위터에서 이거는 뭐 플로가 많이 돈 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알게 된 책장을 하나 샀다. 그냥 이제 좁은 공간에 놓을 수 있는 이렇게 네. 회전형인데 책이 200권이 들어간대요. 근데 보통 많이 들어가네요. 네, 너무 그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책 놓을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맨날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하나 샀고 그리고 또 트위터에서 유행하는 약간 힙한 것 중에 하나는 불교 박람회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작년부터. 근데 그게 되게 힙하거든요. 불교 네. 박람회. 그래서 올해도 진짜 최근에 열려서 아마 지난주에 끝이 났을 텐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가고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사람 많은 걸 좀 힘들어 하다 보니까 가보지는 못했다. 아마 달달 보름이 갔다 왔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불교 박람회요? 네네네. 지난주에. 또 다음 뭐 방송에 후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힙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그런 걸 더 따라가기에 약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그래가지고 마음은 막 20대 마음으로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저 아까 그 시월이 얘기했는데 막 SNS에서 릴스 같은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옛날에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막 그런 여행 릴스 같은 거 막 있잖아요. 공항에서 네. 이렇게 막 뭐 바닥에서 시작해가지고 되게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아주 부지런해야지 또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평소에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는 편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하나 하려면은 아 맞다 까먹었다 자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한번 도전해 본 적이 있었는데 찍고 이게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허접한 거예요. 찍었더니 그래서 아 따라했는데 뭐지 왜 나는 그 느낌이 안 나지? 막 모델이 별론가 이러면서 현타를 한번 맞고 나서 나도 나중에 그냥 한번 뭐 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제 여행 릴스를 올해 안에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또 듣보들과 함께하는 챌린지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그거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되잖아요. 여행 네. 같은 경우가 부지런히 찍지 네. 못하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트렁크 올라가는 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그냥 트렁크 내려가는 걸로 그거 막 중간이었어. 중간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약간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하게 영상을 계속 네. 찍어야 이 콘텐츠가 맞아. 그래도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많이 찍어야 또 많이 남을 수도 있고 네. 몇 개 이렇게 또 셀렉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좀 힘들었다. 네, 제가 이렇게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걸 혹시 따라해 보신 적 있는지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영화와 조금 관련이 있는데 오늘 저희는 노아 바움백 감독의 위아영이라는 영화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 굉장히 개인적인 이유로 선택을 했어요. 네. 작년에 저는 이 영화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제목이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4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제 중년인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근데 나는 너무 옛날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인데 나 이제 정말 어른인가? 더 이상 젊다거나 뭐 어리다고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40을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혹이 중년의 시작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갈팡질팡 판단이 흐려지는 일이 더 이상 없는 어떤 일이라도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위아영 영화가 좀 비슷한 고민을 담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이 영화로 이야기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 감독과 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도라에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노아 바움백 감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의 영화 감독이고 네. 1969년생이에요. 그래서 저도 노아 바움백 알고는 있었는데 나이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또 그레타 거윅하고 파트너 관계인데 그레타 거윅은 83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좀 그런 청년들의 청춘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으니까 좀 젊은 감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좀 있는 감독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1990년대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떤 이제 좀 휴지기를 가지고 나서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영화 말고도 웨스 앤더슨 영화의 각본으로 좀 자주 참여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배우 겸 감독인 그레타 거윅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고 아들이 둘 사이에 아들이 둘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뷔작은 1995년 졸업 연습이라는 작품이고 2005년에 오징어와 고래 그리고 2013년에 프란시스 하 그리고 2019년에 결혼 이야기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좀 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영화 지금 오늘 얘기할 영화 말고도 최근에는 그레타 거윅의 바비라는 작품의 각본으로 참여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국의 이제 청년층이나 백인 중산층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유머러스한 부분
캐릭터들도 많고 그리고 뉴욕을 배경으로 한 좀 약간 지적인 캐릭터들 예술가들이라던가 뭐 교수 이런 인물들의 약간 가족 관계 같은 걸 좀 자주 다루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사실 연출적인 면에서는 특색이 있지는 않아요. 되게 그냥 담백하고 약간 카메라도 그냥 거의 고정돼 있는 씬들을 많이 쓰고 편집도 굉장히 그냥 간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깔끔한 스타일로 영화를 만들고 대신에 배우들의 좀 연기라던가 대사 같은 거를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감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대화에서 어떤 되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이기도 하고 어떤 예술적인 그 감수성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보통 네. 가족, 연인, 친구 사이의 갈등과 사랑 같은 거를 많이 표현하는 감독입니다. 저희가 2번이나 했네요. 이 감독님. 결혼 이야기. 네. 랑 바비. 바비도 근데 바비 같은 경우는 그레타 거윅의 작품이긴 하지만 같이 노아 참여를 바움백이 참여한 영화를 2편이나 저희가 다룬 적도 있네요. 이게 3번째네요. 위아영이. 그러네요. 우리 노아 바움백의 팬이네, 저보가.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그럼 제가 이제 그 간단한 줄거리와 네. 그 주요 인물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는 그 뉴욕에 거주하는 40대 부부 조시와 코넬리아 커플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굉장히 일상의 권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20대 부부 제이미와 다비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은 좀 삶의 활력을 찾게 되는데요. 조시와 코넬리아는 젊은 부부의 에너지와 라이프 스타일에 매료돼서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지만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메인 캐릭터들이어서 이제 4명의 캐릭터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조 씨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에요. 네. 근데 10년 넘게 다큐멘터리 한 작품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어서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고 진정성에 좀 집착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제이미와 다비 부부를 만나면서 좀 창작의 열정이나 뭐 본인의 청춘 이런 거를 좀 찾으려고 하지만 좀 거의 마지막에는 의문을 품고 좀 약간은 의심의 그런 관계로 치닫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 씨의 부인인 코넬리아는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예요. 그래서 지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이지만 아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부부들과 함께 또 뭐 자유로움이라든지 개성을 발견해 나가는데요. 결국 이제 조 씨가 느끼는 거를 같이 또 느끼면서 자신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는 인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이미는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굉장히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고 힙스터예요. 그래서 진정성보다는 결과와 성공의 의미를 더 두는 편이고요. 조 씨에게는 되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인물이지만 좀 그냥 젊은 세대를 좀 대표하는 그런 좀 인물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비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이제 제이미의 와이프인데 좀 온화하고 순수한 감성을 지닌 인물입니다. 코넬리와의 또 여성 간의 유대감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후반부에는 제이미와 좀 관계의 균열이 생기면서 삶에 대한 자신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인물입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 영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도라는 이 영화 위아영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영화 선정해서 보는 동안 뭐 얘기가 왜 이렇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한 중반 이상 보다가 봤었던 영화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지난번보다 그런 영화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봤었는데 이것도 사실 영화가 10년 된 영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그걸 그러니까 어디서 봤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극장에서 봤는지 아니면 OTT로 봤는지. 근데 한참 보다 보니까 그 나오미 와츠 코넬리아 역의 나오미 와츠랑 아담 드라이버, 제이미 역의 아담 드라이버가 키스를 하는 장면에서 어라? 이 장면이 왜 난 익숙하지? 하다가 나 사실 이 영화 봤었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되게 혼자 흥미로웠던 거는 노아 바움백이랑 그레타 거위랑 둘이 아마 파트너고 그 예술적인 영감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 면에서 좀 비슷한 부분이 살짝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영화 네. 작품에 네. 그 노아 바움백 영화의 약간 특징이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워낙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자기 복제 그리고 결국에는 아.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계속 다룬다는 그 면에서 네. 그리고 어떤 되게 대단히 특별한 사건 같은 게 많이 없고 네. 이게 결혼 이야기는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사람의 작품이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대단한 인상 같은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좀 특성인가? 라는 네. 생각을 혼자 했었고요. 이제 그렇다고 뭐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니고 그냥 네. 이 사람의 그냥 전체적인 작품들이 다 그냥 잔잔한 재미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배우진이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저는 벤 애플렉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다 좋아해요. 아담 드라이버도 좋아하고 아만다 사이프리드도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눈이 좀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맞아요. 예술가로서 자기 정체성 같은 거를 고민하는 부분에서는 또 큰 공감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시에나가 이제 40대가 되면서 했던 고민들이라고 했지만 네. 이게 또 결혼한 친구와 결혼하지 않은 어. 이런 친구들이 같이 존재하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특히 또 친구가 아이를 낳는다. 이런 게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관계에서도 그쵸. 큰 변화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고민들과도 굉장히 밀접해 네.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30 중반, 뭐 40대 이렇게 돼가면서 20대를 바라봤을 때 약간 그 거리감. 나도 한때 저런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맞아. 얘네랑 우리랑 좀 달라. 요즘 애들은 이렇게 시작되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의 네. 어떤 그 세대 차이 같은 것도 잘 담고 있어서 그냥 굉장히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네. 10월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냥 즐겁게 봤고요. 네. 이게 벌써 15년도 작품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쵸. 지금 1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가 더 지나서 뭐 혹은 조금만 더 지나고 이 영화를 보면은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왜? 이 10년 전에 40대를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40대가 점점 저는 달라진다고. 점점 젊어지니까. 점점 젊어지니까. 어. 이게 공감이 될까 나중에는 이 영화가 남아 있을 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15년도 작품인데 그 20대 제이미 전 모자 진짜 싫었거든요. 패션. 패션에서 저는 저게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런 건 오히려 중년이 쓰는 모자 그쵸. 같은 건데 그래서 맞아요. 벤 애플렉한테 근데 아담 드라이버한테 잘 어울리기도 해요. 근데 벤 애플렉한테도 잘 어울리는 거야. 나는 내가 보기엔. 근데 그걸 되게 따라하고 좀 이렇게 젊은이의 어떤 그런 거를 트렌드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좀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그 너무 저는 그 이광수님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광수 볼 때마다 배우 미치겠는 좀 거예요. 비슷한 네. 이미지죠. 아담 이미지가. 드라이버랑 네. 이광수요? 네. 저 한 번도 생각 안 났었는데 앞으로 생각날 것 같은데. 죄송해요. 고착화시키기. 근데 그런 얘기가 원래도 있기는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아담 드라이버랑 이광수랑 약간 비슷한 결의 배우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는 완전 달라요. 왜냐면 그렇죠. 최근에 악연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네. 지금 하고 네. 있잖아요. 거기 이광수 배우가 나오는데 나온다면서요. 네. 근데 이건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네. 이광수한테 섹시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담 드라이버는 전 되게 섹시한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완전 공감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외모만 봤을 때 닮은 부분이 네. 있을 수 있지만 약간 결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음. 근데 위아영 캐릭터로서는 진짜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그러세요? 막 마지막까지 막 찍고 있잖아요. 근데 막 진짜 킹 받는 네, 캐릭터여가지고 그런 면이 너무 또 이광수가 예능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너무 저는 계속 이광수 배우가 너무 떠올라가지고 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코넬리아
그 힙합 추는데 진짜 거기서 정말 아 진짜 너무 귀엽죠. 네 완전 진짜 폭소가 아. 터져가지고 네. 막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래도 뭐 세대 간 좀 융화되는 과정 자체는 좀 흥미롭기는 했는데 네. 마지막에 좀 약간 조 씨가 그냥 너무 급발진하는 것처럼 좀 마무리가 급한 느낌? 네 그냥 그렇게 좀 끝난 어디가 급한 느낌? 느낌도 약간 이렇게 있었고. 다시 자기 성찰하는 게 아니면 그리고 뭐 이제 폭발하는 게? 폭발 갑자기 아. 와서 이제 폭발하면서 끝나는 게 좀 그냥 약간 급한 마무리라는 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 시에나가 뒤에 질문에 이제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준 걸까 이거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여기 그 감상에 대한 부분에 써놨거든요. 네. 그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융화를 잘하라는 건지 세대의 다름을 받아들이라는 건지 그냥 자신만의 가치와 스타일로 살아가라는 건지 이거는 뭐 이제 영화를 보는 관객의 해석에 따라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조금 저는 약간 뭘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걸까 되게 약간 많은 것들이 좀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일단은 되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막 그런 영화잖아요. 메시지를 뭐 은유적으로 숨겨놓고 찾아 이런 영화가 아니고 대놓고 다 보여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친절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편안하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영화가 다루는 스타일의 코미디 스타일이 좀 제가 공감하고 약간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두 부부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나이도 반대고 성향도 좀 반대로 묘사가 되는데 그 조씨 부부가 젊은 제이미 부부를 따라하려고 그 애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시열이 말해줬는데 뭐 그 중절모 쓰거나 네. 그 코넬리아가 막 힙합 쓰고 춤추는 막 그런 장면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집에서. 힙합 추는 게 왜 그려지지? 시에나가 힙합 추는 게 막 그려져요. 그게 너무 잘 출 것 같아. 근데 제가 진짜 사실 되게 몸치인데 네. 제가 몸치고 춤을 잘 못 춘다라는 사실을 안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진짜요? 저는 흥이 많은 거지. 제가 춤을 되게 잘 춘다라고 오랜 생각했었던 기간 거요? 믿어왔어요. 어머, 귀엽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춤을 추면 되게 좋아하니까 그게 웃겨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 쳐서 좋아하는 줄 알았구나. 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춤은 기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막 요즘 그 저희 집에 그 초등학생 아이가 아이돌 춤 추면 저도 옆에서 막 같이 추고 그러거든요. 재밌겠다. 근데 그거 보면서 약간 이제 나 저런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그런 지점들이 웃겼어요. 와, 나갔네 진짜 나도 저런데. 맞아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 지점을 만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영화를 보면서 막 조 씨가 막 제이미 따라서 자전거 타고 허리 삐끗하고 막 그거 진짜 코넬리아가 춤추고 이런 모습이 영화만 볼 때는 왜 저러래 이러면서 철없어 보였거든요. 좀 되게 철없다 저 사람들. 근데 진짜?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시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뭔가 이 나이쯤 되면 어른스럽고 점잖아야 된다 그런 류의 고정관념을 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장면은 그 영화 후반부에 이제 조 씨가 제이미의 비밀을 모두 알고 이제 화가 나서 제이미 집으로 찾아가는 그 장면을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서 뭘 좋아하냐면 다비만 집에 있고 제이미는 장인어른 레들리 그 회고전에 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막 조 씨가 허둥대면서 양복이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럴 때 다비가 뭐 우리는 나이 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 조 씨를 보니까 나이 들어도 똑같네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저는 기억에 굉장히 남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다 각자 자신의 세대를 좀 처음 살아가고 있어서 생각해보면 청소년기에는 20살만 되면 어른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20대는 그렇지 않았고 또 20대 때는 약간 40이 되면 모든 걸 다 알 것 같기도 했었는데 어느 세대라도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이를 먹는다고 갑자기 어른스러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40이야 뭐 지혜의 아이템 장착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그냥 어른인 척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성향이나 가치관도 나이를 먹는다고 크게 바뀌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 씨가 좀 불혹의 나이 40대 대표 주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나이대가 좀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이제 윗세대에게는 인정받고 싶고 아랫세대에게는 존경받고 싶은 그런 약간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저한테 많이 이입이 돼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불안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데 그렇죠. 꼭 누가 뭐 인정해줘야지 존경도 받아야만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의 조 씨랑 코넬리아도 그런 불안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매우 좀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 씨가 제이미한테는 도움을 주면서 막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네. 막상 본인은 그 장인어른 레들리에게 도움받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은 인정을 못하면서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원하는 모습도 현실의 사람들도 대체로 다 그런 면을 갖고 있지 않나 싶었던 부분이고요. 전 좀 아쉬웠던 게 이 조 씨 부부가 취향이나 주관이 뚜렷하지가 않고 좀 줏대없어 보인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네. 약간 그 친구 누구지 마리나 부부가 이제 친했을 때는 그 부부의 육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고 끌려간다는 느낌이 있었고 그 막 임신 종용하잖아요. 네. 사실대로 임신 종용. 말하기는 좀 어려워도 뭐 말하기 싫을 네. 수도 있는데 뭐 거절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좀 맞춰서 따라간다는 느낌이 있었고 직업은 다 있지만 자신들의 뚜렷한 그런 취향이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 비슷한 맥락으로 그 결말이 저는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마리나 부부를 의미 있게 등장시켰던 것 같은데 영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친구 부부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주인공들 주변에 머물러요. 그래서 파티에 초대도 안 해주고. 네. 그래서 뭔가 좀 그 부부를 다르게 이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도라가 얘기도 하고 시월도 얘기했지만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선택한 똑같은 부부인데 한쪽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바뀌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다른 부부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점들이 저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었고 그리고 또 조시랑 코넬리아도 결말에 가서 어쨌든 자신들의 원래 삶을 만족했다라고는 보이지 않는 결말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그들의 삶 안에서 그런 모습의 모양을 좀 만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영화 안에는 아까 뭐 인물 소개도 해주셨지만 네. 캐릭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영화 보면서 혹시 영화 속에서 가장 공감 가는 인물 그리고 혹은 뭐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인물이 있었을까요? 네. 10월 어떠셨나요? 저는 공감 가는 인물은 조 씨가 좀 공감이 잘 됐는데 네.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린 그 약간 초조함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세대에 대한 두려움, 조급함 이런 게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는 일에 있어서도 네. 새로운 세대에 또 사람들이 계속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난 무슨 차별화를 가져가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에서 좀 공감이 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그 잘하는 것도 있고 맞아요. 추구하는 가치도 있는데 이걸 따라가야 되나? 이게 너무 좀 오래됐나? 뭐 앞으로 사람들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좀 흔들리고 무너지는 과정들이 네. 공감이 많이 돼서 주시라는 캐릭터를 저는 좀 선택을 했고 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인물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네. 좀
여기도 공감하기 어려웠던 인물은 네. 저는 다비가 20대이지만 너무 수동적이었다. 네, 주체적이진 못한 여성 캐릭터로 좀 그려진 것 같아서 네. 실제 20대 여성들은 안 그렇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히 네. 지금은 더더욱이나 네, 네. 더더욱이나 이거는 뭐 약간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도 너무 불공정하게 받아들여서 이건 안 할 판인데 네. 지금 이 제이미와 다비는 20대에 결혼을 한 커플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아 맞다 결혼했었지. 네. 나 잊고 있었어. 부부입니다. 부부. 맞아. 네. 연인이 아니고 부부이기 때문에 네. 더 저는 너무 수동적이고 좀 뭔가 그럼 뭐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것도 네. 뭐 제이미가 추천해 주긴 했는데요. 막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공감하기 어려웠다. 네. 네. 이게 분명히 세대를 논하고 있는데 네. 네. 캐릭터가 그거를 반영하지는 못한 캐릭터에 반영시키진 못한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좀 공감하기 어려웠다. 네. 도라는 어떠셨나요? 저는 그 이제 두 분이 이제 영화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이 되게 네. 좋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일단 대단한 기대 없이 봤고, 그냥 이제, 또 이렇게 끝났구나, 노아 바움백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봤는데, 저도 이 영화가 보고 나서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남았을까 생각했을 때, 네. 두 분이 그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좀 약간,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영화인데 네. 사실은 되게 많은 부분에서 그냥 현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 네. 네. 하나 제일 약간 옛날 얘기 같다가 느끼는 게 그 결혼한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부부를 네. 이 부부가 부러워하는 게 저는 아. 되게 옛날 영화 스타일 같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절대 아니라 당연히 그런 커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네. 아이 낳으려고 몇 번 노력했지만 아이를 못 가져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핍이라던가 이제 부러움이라던가 그런 게 갖고 있는 근데 우리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이를 못 가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걸 가진 커플이 당연히 등장할 수는 있지만 마치 이 영화가 이 부부가 결국에는 근데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는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지금 현재는 과정에 있고 결과는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는 아이를 갖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떤 네. 영화의 그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네. 이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저한테는 크게 공감이 안 되는 약간 지점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방금 시월이 얘기해 주신 것과 약간 동일하게 저는 코넬리아가 너무 소모적으로 사용된 캐릭터라고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고 근데 코넬리아 직업이 뭐예요? 다큐멘터리 제작인가요? 제작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프로듀서. 그러니까 일이 무슨 일을 하는 일인지도 모르게 얘는 오로지 힙합 댄스만 추는 것만 나오고 힙합. 뭐 하는 앤지를 모를 정도로 아까 그 시에나도 얘기해줬지만 얘가 말하는 대사는 그냥 다른 인물의 그 관계라던가 감정을 위한 부수적인 용도로만 쓰이니까 코넬리아가 심지어 나오미 왓츠인데 아무 캐릭터성이 없는 거예요. 조씨는 맞아요. 그나마 자기의 영화에 대한 뭐 고민이라던가 자기 예술 철학 같은 거라도 있지. 약간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캐릭터를 사용한 이 영화의 방식이 너무 별로였다라고 느껴지고 네. 그리고 가장 공감 가는 인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조씨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하는 그 고민 자체가 자신의 예술 철학으로 자신은 10년을 그렇게 버티면서 네. 그걸 고집해 왔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의 영화를 찍는 제이미가 나타나는데 걔 영화는 호평을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그 질투심이라던가 네. 이런 컴플렉스 같은 게 너무 온전히 이해도 가고 그리고 얘가 또 도움을 못 구해서 10년 네. 만에 자기 장인 어른한테 영화를 보여주는 네. 이런 장면도 개인적으로 저도 도움 구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타입이어서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갔고 한편으로는 또 제이미도 이해는 가요.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가요. 얘가 그 하고자 하는 그 예술의 그 방식대로 네. 자기도 거짓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어쩔 수 없었다. 원하는 영화를 위해서.
근데 저도 가장 이해가 어려웠던 인물은 다비인 것 같아요. 그 아만다 사이프리드 야심지요 배우가. 맞아요. 근데 그 다비가 일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의 디벨롭이 너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얘가 제이미 옆에 붙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했던 것도 까먹었잖아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제이미는 이해는 가요. 다비도 얘기했듯이 그냥 자기 옆에서 자기 예술하는데 약간 집안일도 하고 막 약간 이런 걸 하는 여자애가 필요하겠지. 근데 다비한테 제이미가 무슨 의미지? 같은 걸 하나도 모르겠고 얘가 얘를 사랑하는지조차도 심지어 잘 모르겠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비는 조금 아쉬웠다. 네, 좋습니다. 저도 공감 가는 인물에 있어서는 두 분이랑 비슷해요. 조 씨에게 많이 공감을 했고 굉장히 FM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조 씨가.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그 업에서 예술성과 작품성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잡고 싶어서 진짜 10년 동안 하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완벽주의자이기도 한데 융통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상도 또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이게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랑도 비슷하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공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조 씨의 이런 부분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 점이 저는 좀 더 공감하는 인물이 됐었고 왜냐면 저도 되게 스스로 창의적이고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막상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요? 되게 지극히 FM을 따르는 거를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막 되게 열려있고 개방적이고 이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꽉 막혀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좀 일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반드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일을 좀 못해요. 내가 설득이 돼야.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직이니까 좀 힘든 점들이 있어서 아, 나 이런 사람이었네 라는 거를 제가 그러면서 좀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조 씨한테 답답해 보였던 그런 점이 저에게도 분명히 있는 점이어가지고 아 나랑 비슷하다 그냥 그래서 공감이 됐고 또 조 씨가 그 과정 뭐 신뢰 윤리성에 대한 가치를 높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공감 가는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인물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코넬리아를 꼽았었어요. 그 도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잡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랑 성향이 다른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코넬리아의 그런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코넬리아가 주변에 다 좀 맞추는 사람이라고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뛰어넘는 제가 더 이해하기 어렵고 싫었던 인물이 제이미예요. 왜냐면 조씨다 조씨.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 제이미가 네. 제가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궁금하다. 왜 이렇게 싫어한다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네. 저는 실제 주변에서 이 제이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똑같이 다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진짜 인물들이. 네, 그거를 보면서 막 짜증나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영화 그때 보면서. 기억이 막 떠오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점이 그랬고 또 제가 아담 드라이버 배우를 좋아해요. 네. 근데 그 호감마저도 이 캐릭터의 그런 비호감의 행동을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랑 별개로 영화를 보면서 제이미가 자꾸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연기를 또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카메라 같아요. 들고 있는 그 표정. 그거 진짜 너무 싫었어. 그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또 그냥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체 왜 찍는 거예요? 타인을 대체 왜 허락을 얻지 않고 화내는 것도 찍고 우는 것도 찍고 뭐 다 찍잖아. 그거 난 네. 찍어서 뭐 하냐고 진짜 물어보고 싶어. 그런 것도 너무 싫고 막 다 계산적이고 막 밥도 되게 당연하게 얻어 먹기도 하고 맞아. 계산해야 되는데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그리고 웃겨. 무엇보다 막 제이미가 그 조씨의 인맥과 뭐 환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씩 취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 별로다 싶었고 그쵸. 막 합장하면서 땡큐 막 이런 것도 나 너무 싫었어요. 맞아, 엄청 감동받은 척 자기가 다 설계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실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데 뭐 감사하다고. 밥값 내는데 신경 당연히 네가 돼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땡큐 막 이러고 너무 가증스러웠어 진짜. 그 진짜 영악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차피 굉장히. 그 조 씨는 약간 기성세대로서 자기가 사야 되는 어떤 그리고 그걸 그쵸. 통해서 약간의 어떤 우월감? 우쭐함, 네 이런 것도 우쭐? 느끼는 걸 아니까, 네, 그걸 그치. 아주 이용한. 너무 네. 웃기네. 아 진짜 땡큐. 진짜 그 아담 드라이버 배우의 특유의 그 목소리 톤이 맞아요. 있잖아요. 있어, 그 있어. 톤으로 땡큐를 하는데 너무 열받아. 아 진짜 진짜. 그래서 좀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좀 당연하게 취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당당한 이런 부분이 제가 결국에는 제이미를 가장 공감하기 어려웠던 캐릭터로 좀 선택했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해서 공감 가는 인물 또 공감이 어려웠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두 명이 조 씨랑 제이미가 둘 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다큐를 제작하는 스타일이나 접근 방식이 둘은 매우 달랐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제이미의 그런 방법을 뭐 현대적이고 창의적이다라고도 평가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진정성을 훼손하고 기만적이다라고도 평가를 했는데요. 두 분은 그 제이미의 다큐 제작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 창작물에서 진정성보다 결과물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뭐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라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제가 네. 작년에 이제 제 친구도 지금 다큐를 만들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오. 그 친구가 이제 듣는 수업에 제가 몇 네. 번 참여를 해서 실제 그 다큐 판에 있는 제작자라던가 감독 뭐 이런 사람들의 수업이랄까 그런 걸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네. 뭐 어떤 작품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한 이제 다큐멘터리 뭐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런 작품들에 되게 많은 수가 연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제이미처럼. 그래서 그때 그렇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되게 비판했거든요. 음. 이 영화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사실이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생각하면 다 사실이라고 어느 정도는 물론 정돈하고 네. 뭐 이제 시간 순서 바꾸는 거기서 제이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 순서를 바꾸는 네.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짜여져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생각보다 많구나. 근데 그게 다 성공했고 흥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약간 묘했어요. 다큐멘터리라는 그런 작품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런 게 경험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났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 부분이 아쉽다고 다 얘기해주고 저도 공감하는데, 근데 그 마무리 중에서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제이미가 어쨌든 그런 약간 이제 조 씨가 느끼기엔 부정 방식으로 그 영화를 만든 거를 막 폭로를 하잖아요. 네. 막 화를 내면서 폭로를 하는데 그 장인어른 레들리였나요? 네. 레들리랑 이제 아내가 그렇지만 얘 영화는 그럼에도 훌륭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는 결국 제이미 자체를 담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 씨가 앞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게 결국 다큐멘터리는 첫 강의 때 다큐멘터리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얘도 갖고 있는 조 씨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인데 제이미의 영화는 분명 그것이 짜여져 있고 배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 인물,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인물을 갖고 와서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아프가니스탄 얘기로 넘어간 방식이긴 했지만 그 영화의 전체적인 안에는 제이미가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한 그 결말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봤을 때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그 다큐멘터리가 짜여져 있었던 작품이라 하더라도. 물론
내가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이미의 제작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껴지진 않았고 그냥 어떤 결과물을 정말 만들기 위한 그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그 와중에서 시도해본 하나의 방법? 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이미가 그 앞에서 막 모든 걸 진짜 설계해서 한 거는 너무 얄미운 것도 있고 때려주고 싶고 얘가 만약에 그 영화 큰 판으로 나가면 쟤는 분명 문제가 생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네, 10월은 어떠셨나요? 근데 저도 좀 비슷한데 네. 사실 그 제이미의 다큐에 나오는 켄트라는 인물이 그 겪은 일들이 거짓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그 스토리라든지 뭐 접근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형식만 걷어내도 되게 컨텐츠로서 흥행할 수 있는 이미 네. 요소들을 갖춘 이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리고 저희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AI를 쓴다고 해서 네. 그 결과물이 뭐 내가 한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런 도구나 어떤 방법적으로 쓰는 정도는 네,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 너무 조씨라는 인물이 너무 이제 갇혀 있는 시에나가 얘기하는 거는 융통성 없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는 쉽진 않았겠죠. 네. 근데 그 6시간 15분짜리 누가 보겠냐고요. 결국에는 저희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다큐멘터리라도 이게 사실이던 뭐 약간의 어떤 허구가 들어갔던 이게 다 관객한테 닿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네, 뭐 괜찮다. 제작 방식이 괜찮은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까 도라가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다큐멘터리를 잘 보지는 않지만 저는 그게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90% 정도의 리얼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다큐를 저렇게도 만든다고? 그거에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이미 캐릭터를 싫다고 했지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또 제이미가 싫은 거랑은 별개로 작품의 스타일은 또 그런 결과물은 별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정성의 가치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제이미가 다큐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조씨를 속였다라는 그것만 걷어내면 시작부터 제이미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설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어느 정도 정해놨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작품이 이제 잘 완성될 수 있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씨를 이제 이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작품의 결과물밖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시열이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되게 그 아까 도라가 그 과정 사람들이 그 다큐가 좀 설정이 있다라는 걸 알고 많이 비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혼자 되게 고민했어요. 진짜 그래서 되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작품에 있는 그 과정의 진정성까지 관객들이 평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미 정말 많은 작품들에서 이런 설정이 있는 게 아닐까 혼자 생각을 해봤었고 그래서 감독의 뭐 스타일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어요. 그래서 과정 속에 있는 뭐 감독의 양심이나 뭐 윤리성에 입박하는 그런 것들을 관객에게 전달을 하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뭐 이런 제이미가 참 싫은 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얄미운데 성공했고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이 영화 제목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거긴 한데 네. 제이미는 이제 애새끼잖아요. 어떻게 그쵸. 따지면. 네. 그래서 시행착오 중이라고 저는 느껴지고 사실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작품에서 그 진정성을 논할 때 진정성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다큐멘터리의 진짜 그 핵심 이야기가 설정된 거면 절대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건 네. 관객도 알게 되면 굉장히 그 영화에 큰 배신을 느끼고 가치를 네. 매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이미가 쓴 지금의 그 영화에서의 방식은 네. 그냥 그 과정 앞에 부분에만 어떤 그런 설정 같은 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어. 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네. 거짓인 거지 그 뒤에 얘기는 진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페이스북은 빼도 사실 상관없는 얘기인 거야. 그쵸. 근데 들어가는 걔는 도입, 그냥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걸 넣은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그냥 다큐멘터리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진정성은 맞는 것 같고 근데 얘는 그냥 그 과정에서의 자기가 시행착오를 해보는 젊은 애니까 하는 애인데 사실은 그걸 걷어내는 게 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의 어떤 그 가치에 있어서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영화에서는 도라가 말한 것처럼 젊어서 애새끼여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제이미가 또 나오는데요. 이 영화의 제목이 어쨌든 위아 영이고 영화에서는 젊은 세대를 또 영화만의 방식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다양한 연령대들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젊은 세대 아이들을 묘사하는 방식에 20대. 대해서 20대 두 분은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의 특징은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10월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잘 표현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예술 쪽이잖아요. 네. 이 두 부부가. 네.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과장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이 됐다. 직업적인 특성상. 네. 네. 근데 그런 분야가 아닌 쪽에서 뭐 일을 하거나 하는 또 젊은 세대는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뭐 취미나 사고방식 같은 경우는 되게 장면마다 잘 녹여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왜냐면 이제 부부가 사는데 막 룸메이트도 있고 이러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팬티만 사실 입고 돌아다니는. 이해는 좀 잘 안 네. 가긴 하는데 네, 뭐 어쨌든 잘 녹여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나라 젊은 세대를 생각을 해봤을 땐 좀 이거 전에 시에나가 그 이제 그 집에 계신 초딩분의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너무 이제 넘쳐난다. 넘쳐나게 많다. 갖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세대는 좀 당연한 게 많은 세대인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해가 많은 세대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되는 생각이 그래서 나의 손에는 1도 없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세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고마움이 적고 왜냐면 당연하고 내 손에는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좀 많은 세대이다. 너무 약간 비판적으로 보나 모르겠어요. 꼰대 네. 같아. 그러니까요. 이미 꼰대가 우리는 뭐 꼰대니까. 이미 조씨가 되어버렸나 봐. 저는 약간 요즘에 이렇게 많이 느끼고 또 뭐 그 대학원 다니면서 조직에서 듣는 얘기도 많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약간 저의 그 시각도 좀 굳혀진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좀 되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도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 영화에서 그 세대 네. 차이를 보여주는 방식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네. 그 조씨랑 코넬리아 부부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모든 걸 책을 읽고 게임을 하고 하는 반면에 그쵸. 그 제이미랑 다비 부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타자기 네. 쓰고 이제 막 레코드 LP판으로 레코드 음악 들고 오히려 그리고 그냥 이제 그 아날로그 게임하고 약간 이런 빈티지 스타일 같은 걸 좋아해요. 얘네가 오히려 디지털 네이티브인데 그렇죠. 근데 요즘 세대가 약간 그러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자기네들이 겪어보지 못한 그 네. 과거의 것들을 네. 가지고 와서 뭐 재밌게 놀잖아요. 그걸 문화로 만들고. 그래서 네. 거기서 조씨도 실제로 나는 경험했던 거고 내가 그때 살았던 나의 추억인데 그걸 마치 제이미가 자기 것처럼 막 갖고 놀 때 그 이상한 배신감? 뭔가 내 건데 뺏긴 것 같은 네. 느낌? 이거를 좀 재밌게 잘 표현했다는 일단은 그 영화에서의 그 세대 차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특징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시월하고 살짝 비슷한데 피해를 받는 걸 싫어하는데 주는 것도 싫어하는 느낌이에요. 오. 그래서 약간 결벽증처럼 아. 나도 너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 약간 음. 이렇게 생각한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것과 약간 연관돼서 관계 맺는 걸 살짝 두려워하는 게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타인이라는 존재, 내가 아닌 어떤 타자라는 존재에 살짝 공포감을 느끼는데 그걸 약간 혐오로 표현하는 방식까지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그 타인 타자 혐오를 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좀 연결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관계 맺는 건 우리가 서로한테 뭔가를 해치는 일이기도 하고 네. 우리는 서로 상호 돌봄이 이루어져야 관계도 맺고 사회가 그렇게 가는데 네. 약간 그걸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부정적인 것만 얘기 너무 하면 안 되니까 긍정적인 걸로 가자면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가치관이 높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뭐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폭력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윤리적인 부분 훨씬 더 많이 깨우쳐져 있는 세대 같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젊은 세대를 어쨌든 영화에서 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되게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조씨랑 제이미를 비교하면은 제이미가 젊은 세대지만 또 그 레들리 장인어른이랑 조씨를 놓고 보면은 조씨 역시도 젊은 세대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영화에서는 그 윗세대가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루었고 자연스럽게 아래 세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가정을 좀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도는 좀 다소 뻔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인생의 타임라인에서 순간마다 좀 고유하게 빛나는 것들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인 제이미는 열정적이지만 아직 명성이 좀 부족했고 그리고 중년인 조씨는 이미 명성은 얻었지만 좀 새로운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묘사된 게 그런 점들이었던 것 같고 결말 부분에서 조 씨가 내가 매일 선물을 받고 있다는 걸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각 인생 시기마다 특별한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 특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말해주려는 영화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특징을 떠올려 보면은 이제 지금의 뭐 20대, 30대 저보다 아래인 세대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이미처럼 이런 젊은 나이였던 시절에, 그러니까 20대였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때는 대부분 좀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 가치관도 비슷하고 삶의 모습도 뭐 대학을 적당히 가서 뭐 적당한 그 직업을 갖게 되면은 뭐 결혼을 해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시대에 살았었어요.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일찍 결혼한 편이긴 한데 근데 제가 원래 비혼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저를 보고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기성세대보다도 사고도 훨씬 깨어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또 사회 현상이나 그런 민감한 문제에 적극적인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그런 걸 보면서 와 내가 배울 게 많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많이 있고요. 근데 또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중간이 별로 없고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 두 분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확실히 개인 차원의 가치를 더 크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업무 특성상 조직에 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종종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조직 속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권리를 챙기는 자신의 똑똑한 모습에 취해 있지만 막상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뭐 개인주의가 강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또 과거랑은 많이 바뀐 그런 양육 가치관도 큰 한몫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막 우리 아이
왜 화났어요? 막 이러잖아요. 마음이 왜 그래요? 막 하나만 이런 거, 키우고 이러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좀 혼도 나고 잘못도 인정하고 뭐 사과하고 책임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되는데 뭐 회피하고 잘못했지만 속상한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표현해준 그런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는 요즘 젊은 세대를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결국에 영화는 이거 10월이 초반에 말했던 질문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두 분은 이 영화가 대체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라고 느끼시는지 이제 제목이 위아영이었어요. 근데 원제가 와일드 위아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제목은 영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도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저 근데 아까 그 조직 얘기에 네. 약간 살짝 태클 걸자면 네. 그 조직의 기성세대들이 네. 자기네들은 너무 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권리를 안 챙겨주니까 자기가 권리를 챙기는 거고 책임질 때가 아니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건데 자기네들이 가진 건 놓을 생각도 안 하면서 아무튼 그쵸. 약간 저는 고여 있어요. 네, 고여 있으면서 밑에 사람들 비판만 하고 말이야. 저도 약간 꼰대 알러지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중간 세대니까 약간 이제 그들도 너무 그들의 입장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냥 잠깐 들었고요. 이제 영화 위아영이고 와일 위아영이 이제 원제인데 원제로 따지면 뭐 우리가 젊을 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조 씨가 이제 그러니까 제임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젊었을 땐 어땠지를 약간 반추해 보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편에 그걸 겪어온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한테 남아있다라는 걸 새롭게 느낀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자기도 젊다라고 깨달은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이제 아까도 뒤에 이제 영화 마무리에서 되게 되게 급한 자기 성찰이 막 이루어져가지고 저도 아니 쟤는 저렇게 갑자기 막 저런 걸 성찰하고 막 지금 현재가 선물이라느니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네. 약간 그러니까 저 메시지 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그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은 해야겠고 이제 왜냐면 러닝 타임이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너무 웃기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또 코넬리아는 맞대 그래서 막 끄덕끄덕 하고 있어. 그래서 그렇긴 했지만 일단은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거라고 느껴졌어요. 노아 바움백도 자신이 이제 69년생이니까 나이를 많이 먹은 예술가잖아요. 그런 예술가의 입장에서 약간 이제 메타적으로 그렇지만 왜냐면 그 사람이 다루는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계속해서 그런 젊은 예술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스스로한테 하고 있는 주문이자 약간 뭐라 그러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고 있는 난 아직 젊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시도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10월은 아까 초반에 좀 혼동된다라고 얘기해 맞아요. 주셨는데 여전히 혼동되시는지 영화를 잘 못 만들어서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혼동됐고 이게 그래도 시에나가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줘서 좀 정리를 다시 해봤는데 이게 결국 약간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젊음이란 뭘까? 나이가 어리다고 젊은 걸까? 나이가 많으면 젊지 않은가? 생물학적으로 젊음만이 젊음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아까 시에나가 좀 이 표현을 가게 해주시진 않았지만 저희 미리 공유해주신 그 내용에 보면 비동시성의 동시성 요거 이제 적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거 갑자기 좀 다른 얘기인데 두 분 폭삭 속았수다 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전 봤습니다. 보셨나요? 네. 그 작품이 이거 진짜 잘 나타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문소리가 본인의 이제 그 아이유가 이제 딸로 나오는데 뭐 내 삶도 되게 반짝였다. 뭐 엄마 삶 되게 깐이 보지 마라. 나도 되게 반짝이는 순간들이 많았다. 이런 이제 대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딱 여기 위아영 내용과도 너무 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나온 어떤 삶에 대한 후회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를 봤을 때 당연히 네. 저는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네.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삶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꼭 나이가 어리다고 젊음이 아니라 그런 진짜 반짝이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니까 네. 결국은 그냥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네, 중요하다. 그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리를 결국 네.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세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젊음과 나이듦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시 이번에 보니까 좀 다름과 다양성? 그런 키워드가 저는 좀 보였어요. 조 씨가 제이미를 향해서 마지막에 젊어서 그래라고 이제 합리화를 어떻게 보면 하잖아요. 근데 제이미를 뭔가 이해한 듯 보이지만 근데 사실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제이미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이미는 조 씨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 장인어른 네들리와는 더 잘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영화는 나이에 따라 특정한 특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도라가 마지막에 금 마무리되면서 뭐 그 대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중년인 조 씨의 자아찾기라는 그런 주제로도 좀 보이기도 했어요. 흔히 마흔이라고 그 부르는 부록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 씨가 예술적 성취가 좀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였는데 10년이나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새로운 에너지를 가진 제이미가 나타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됐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찾고 또 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그 뭐 위아영은 이제 우리는 젊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그 원제를 조금 들여다봤어요. 근데 원제가 이제 와일드라는 그 접속사가 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원제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싶더라고요. 뭔가 우리가 젊을 때 혹은 우리가 어렸던 동안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위아영은 진짜 그 시월이 말했던 것처럼 생물학적 숫자상의 그런 어린 사람, 뭐 제이미 같은 사람이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와일드라는 말은 특정 시간의 구간을 좀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동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느 한때에서 다른 한때까지의 시간의 길이를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목에 담긴 이 젊음 그리고 이 동안이라는 단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정확한 숫자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기준을 그냥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뭐 예를 들어서 90의 어르신이 이제 7순의 어르신을 만나면 아이고 젊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순의 나이도 상대적으로는 젊고 빛나는 나이일 수 있다. 그래서 젊음은 상대적인 거고 언제까지를 젊다고 규정할지는 뭐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저희 결말 얘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 그 결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10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에 이제 입양을 결정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만나러 가는 그 공항 앞에 앉아서 건너편 아기를 바라보면서 좀 황당한 표정으로 영화가 딱 끝나버렸어요. 네. 네, 그게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더 큰 궁금합니다. 것들이 온다. 좀 더 컸다. 네, 이제 더 이렇게 네. 보면은 뭐 번호를 찾아서 네. 이렇게 전화를 거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애기가. 네. 더 큰 제너레이션이 다가온다. 네. 다음 세대가 다가. 다음 세대가 좀 온다. 더 컸다 이제 큰 네. 게.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잘 먹어야 된다. 약간 조 씨와 코넬리아 부부의 어떤 미래를 탁 대변하는 아이콘처럼 아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 표정도 되게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아, 두 배우가. 네. 네. 도라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근데 우리 그 위아영이라는 제목이 네.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말에 어리다가 원래 어리석다라는 말에서 온 거 아세요? 오, 그래서 몰랐어요. 어리다가 사실은 어리석다라는 뜻이 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조씨가 제이미한테 젊어서 그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리석어서 그래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동일하게 들려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 우리도 어리석은 짓 하면서 산다. 네. 조씨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그 마지막 사실은 마지막 갈수록 이제 영화가 별로가 되니까 별로 그 결말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굳이 네. 곱씹고 싶진 않은데 네. 뭐 그 10월의 말에 이제 연결해서 말하자면 너네 이제 좆됐다. 좆됐다. 뭐 아이 갖고 네. 싶었다고? 이제 봐라 이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를 뛰어넘은 세대가 그쵸.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어린애가 막 뭐 문자 같은 거 보내는 소리도 나고 막 따닥따닥따닥 잠금 맞아요. 해제부터 막 되게 예술적으로 해요. 막 그래서 그런 세대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감당 안 되는 표정이기도 하고 약간 몰랐던 걸 하나 깨우치면서 끝나는 장면이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별로 좋은 장면 마무리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조씨랑 코넬리아가 갓난아기랑 함께 있는 장면으로 시작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냥 마지막에 조금 더 자란 아이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나는 점에 주목을 해봤고 이 두 부부가 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갓난 아이가 안에 있었던 그런 작은 아이가 여러 더 큰 것이 온다라는 말처럼 좀 마지막에는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봤고 또 그 아이가 한 3, 4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기도 네. 해요. 근데 그런 어린 아이라고 해서 뭐 우리보다 스마트폰을 못 다룰 거라는 편견을 깨는 장면이라고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뭐 어리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서툴고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나 혼자 생각을 해봤고 결국 사람의 뭐 다름 그런 게 세대뿐만 아니라 각자 가진 개인적인 특성과 뭐 다양성에 크게 나타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잘 포장하며 마무리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영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득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또 어떤 영화 만나죠? 다음 주는 콘텐츠 특집입니다. 콘텐츠 그래서 특집이었군요. 아마도 이제 채식 콘텐츠를 가지고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아 바움백 감독의 위아영이라는 영화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